포럼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과 법 제도적 대응 전략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AI 기술 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빠른 기술 발전에 법 제도라든가 거버넌스가 사실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공학을 하는 저희들, 엔지니어링 하는 엔지니어도 AI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사실 막 따라가는데 진짜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분야에서 1년에 아주 우리가 탑 컨퍼런스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이 지금 거의 10,000편 이상이 발표가 해마다 되고 있어서 저희가 뭐 그런 것들 기술 발전에 3개월이면 벌써 우리 예전 같으면 기술의 한 세대가 바뀌는 막 이런 정도로 속도가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보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보안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을 많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이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 또 전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 보안은 사실 어디든지 이슈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겠으나 가장 좀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AI 보안의 주요 이슈들, 기술적인 면도 있고 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 국내외 AI 보안 관련 법, 또 법적 동향 같은 거,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또 어떤 제도들이 지금 다른 나라 또 국내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 좀 뭐가 돼야 되느냐를 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뉴스를 한 2가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변되는 문제를 보여주는 2가지 뉴스입니다. 트로픽이 개발 중인 AI 모델에 곧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될 것이며, 교체를 주도한 개발자는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허구의 이메일을 제공하자 AI 모델이 개발자의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란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폭격하고 있다며 러시아 국영방송이 내보낸 건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지난해 6월 이란의 로켓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군 방공 시스템이 작동한 장면입니다. 폭격으로 이스라엘 건물이 반토막 나는 영상도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건물이 갈라지면서도 형태가 온전해서 가짜 영상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 이 2가지 제가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2가지를 잘 이제 표현해주는 뉴스인데, 하나는 첫 번째 뉴스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한 거고, 2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벌써 이미 경험하고 계신 딥페이크. 예. 이 2가지 이슈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렸고요. 예.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이나 사이버 범죄 피해 전망은 굉장히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수정된 게 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보안 시장이 2030년까지 한 700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액이 2031년까지 12조 원이 아니라 12조 달러입니다. 이게 좀 단위가 잘못됐는데 1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8경,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금액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 사이버 범죄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고 또 안 잡힐 수 있다, 이런 이제 심리가 해커들 사이에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사이버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피해액도 예상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6년에 사이버 보안의 좀 핵심 트렌드를 한 4가지만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AI 기반의 디펜스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AI 해커들이 이미 AI를 써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공격 범위 서피스라고 하거든요. 어택 서피스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 인간이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당연히 디펜스에서도 A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AI를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그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AI 드리븐 디펜스 이게 큰 이슈고, 또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퀀텀 레디 인크립션, 그러니까 지금 퀀텀 컴퓨팅 시대가 왔을 때 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것들 지금 암호 해독이 깨진다, 해시 함수가 깨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 시대가 오면은 뭐 해시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암호들 AES라든가 이런 그런 암호들이 다 RSA 같은 암호들이 해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근데 그 시대가 상당히 뒤에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퀀텀 컴퓨팅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이제 뭐 앞으로 2030년이면 깨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커들은 지금 현재 해킹을 해가지고 암호화된 문서를 수집을 하고 있다가 그 수집된 문서를 갖고 나중에 퀀텀 컴퓨팅이 나오면은 디크립션 해가지고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미 다른 뭐 국가적인 어떤 그 이제 뭐 기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킹할 수 있으면은 지금 현재는 못 보지만 조만간 이제 볼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집하고 나중에 이제 디크립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입니다.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클라우드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하면서 예전처럼 이제 경계 보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는 다 경계 보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국가 공공기관 이런 데가 다 폐쇄망화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바운더리 기반이죠. 회사들도 다 파이어월 방화벽 같은 거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쪽에다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무력화가 됩니다. 다 우회가 가능하고 뭐 VPN 같은 거 타고 들어와서 암호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많이 무력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이미 침입자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외부를 가리지 말고 이미 침입자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트러스트가 없다. 그러니까 내부자라는 트러스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또 우리 기관 안에 이미 해커가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컨셉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강화된 인증을 하고 계속 컨티뉴어스 인증을 하고 멀티팩터 인증을 하고 액세스 컨트롤을 좀 더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제 미국의 NIST에서 만든 제로 트러스트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좀 이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프로드 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뉴스에서 접하시죠.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사기도 그렇고 또 딥페이크 뭐 투자 사기 같은 거 2025년에 딥페이크나 뭐 이런 투자 사기나 뭐 어쨌든 보이스 피싱 이런 걸로 해가지고 피해액이 우리나라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사실 딥페이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실물 여러분들 요즘 아까 그 영상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서 이제 잘 보면 또 알 수 있었겠지만은 뭐 음성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점점 더 실제랑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딥페이크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음성 쪽에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을 정도로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점점 이제 AI 기술, 생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나오는 딥페이크들은 점점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상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자꾸 새로운 합성기가 나오면은 또 탐지 성능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인한 사기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건 사실은 뭐 금융 사기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혹은 디지털 콘텐츠를 보고 듣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신뢰를 붕괴시키는 사실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신뢰가 만약 붕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사실은 이 딥페이크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보고 잘 안 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요. 앞으로 지금 현재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은 뭐 인스타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미 상당히 많은 AI 생성 컨텐츠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컨텐츠가 앞으로 3년 빠르면 3년 한 5년 안에 전체 디지털 컨텐츠의 70% 이상이 AI 생성 컨텐츠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다 AI로 생성하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느 게 진짜인지를 찾는 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가짜를 찾고 있는데 진짜를 찾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합성 컨텐츠가 많아지면은 AI들이 이런 합성 컨텐츠를 갖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AI들은 무작위로 이제 데이터를 긁어 와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합성 컨텐츠가 진위 여부 상관없이 훈련 데이터셋에 들어가다 보면은 합성 컨텐츠를 계속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AI들의 환각 현상이라든가 오류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학계에서는 합성 데이터, 신세틱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면 AI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AI가 마지막에 붕괴가 됩니다. 컬랩스가 됩니다. AI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상한, 이거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 합성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우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킬 때 어떻게 진짜 데이터들만 잘 가려가지고 학습을 하느냐 하는 이슈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 이슈가 그렇게 단지 그냥 속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가트너가 2026년에 이제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를 작년에 10월에 했는데, 이 10대 전략 기술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게 보이시나요? 크게 저는 키워드가 두 개가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AI, 시큐리티. 두 단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AI 기술을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 그럼 AI 어떤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또 한 가지 꼽으려면은 시큐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많은 인간의 일들을 대치를 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능적인 것부터 앞으로 점차 이제 뭐 소위 블루칼라 직업들, 노동이나 이런 것들도 점차 대치를 해나갈 텐데, 그러면은 인간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뭘까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럼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얘네들 가버넌스 주고, 얘네들이 이상한 동작을 하거나 공격을 당했을 때, 오동작을 할 때 어떻게 얘네들을 잘 관리를 할 거냐. 결국 이제 시큐리티 또 세이프티 영역, 이게 저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인간들이, AI가 어차피 인간의 일을 대체하면 인간이 이렇게 많은 할 일을 없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해야 할 일로 남는 거는 결국 AI를 통제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을 봐도 결국은 AI 플러스 시큐리티 또는 뭐 세이프티, 이런 이슈가 가장 중요한 미래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버 보안의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두 가지가 이제 AI 에이전트 이슈랑 딥페이크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딥페이크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에이전트도 너무나 중요한 토픽이라서 요즘 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이제 산업 전망을 보시면은 2030년까지 한 79조 원 정도, 그래서 연평균 한 46% 정도의 성장을 하고, 아시아 퍼시픽 리전이 가장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뭐 에이전트 기반에 이제 바꿔 가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정부가 올해 뭐 AI 우리 거의 뭐 모든 걸 AI 쏟아붓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R&D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 AI 시대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이버 보안이 약간 리액티브한 방식이었거든요. 사고가 터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사해가지고 패치를 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AI 시대는 이제 프로액티브하게 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측, 또 자동 차단, 기술 고도화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통합 보안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부재하고 높은 도입비용, 규제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모델의 에이전트 네이티브화되는 거, 뭐 오픈 AI, 클로드, 요즘 뭐 클로드가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라든가 이런 거 써가지고 코드도 만들고, 코워크 뭐 여러 가지들 다 지금 클로드 많이 쓰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래서 모델에 거기에 전부 다 에이전트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에이전트는 벌써 많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결국 그 전에는 약간 단편적으로 우리가 뭐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뭐 물어보고 답 듣고 그다음에 또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왔는데, 그런 레벨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번 질문할 걸 에이전트가 한번 딱 세팅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서 답변 나올 때까지 해.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막 질문하고 해서 맞는 답변 나올 때까지. 그러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에이전트가 하는 일인데, 우리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에이전트들이 여러 이제 영역들로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쪽에 뭐 엔지니어링이나 이쪽에 하는 분들은 뭐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오픈클로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지금 서비스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클라우드 환경으로 네트워킹이 되면서 이런 에이전트들도 이제 꼭 내가 만든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 개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굉장히 변화하는 양상이고, 딥페이크 쪽도 상당히 사실은 이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2031년까지 약 10조 원 시장, 그다음에 연평균 성장률 한 42%. 이것도 이제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 지금 좀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이 아마 딥페이크 가짜 영상 같은 걸 더 많이 만드는 건지, 특히 이제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연예인들 걸그룹 막 이런 얼굴 이렇게 갖다가 딥페이크 음란물 만드는 거에 거의 한 97% 정도가 우리나라 걸그룹, K-팝 걸그룹을 갖고 만든 음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타겟이 돼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딥페이크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같은 거 개발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간이 신속 대응 체계도 지금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셋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한국형 데이터셋에 좀 편중돼 있다든가 B2B 솔루션 도입이 좀 지연되고 있다든가 이런 약점인데 앞으로 이제 많이 성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제 실시간 생성이 점점 되고 있고 정교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에이전트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영상이든 음성이든 에이전트가 딥페이크로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사람처럼 이렇게 동작하고 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화면상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코엑스에서 데모할 것도 AI 콜러입니다. AI 콜러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사람인 척해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점 정교화되고 있고 또 멀티모달로 이제 음성 영상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공격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굉장히 그럴듯해지는 거죠. 피싱 기법이. 그리고 이제 이미 딥페이크 만드는 것 같은 것들은 서비스화가 돼 있습니다. 딥페이크 애저 서비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딥페이크를 이미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떻게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을 좀 강화할 거냐, 뭐 디지털 워터마킹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뭐 산업 쪽인 거를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주요 이슈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뭐 핫 이슈죠. 지금 에이전틱 AI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AI라는 건 트래디셔널 AI, 뭐 이것도 사실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벌써 옛날처럼 느껴져요. LLM 기반의 소위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뭐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LLM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싱글 타스크 해가지고 미리 인풋을 딱 주면은 프롬프트를 주면은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이전트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내가 여러 번 질문을 해야 될 거, 내가 여러 번 액션을 해야 될 거를 에이전트가 그냥 에이전트를 잘 지정을 해주고 네 역할은 뭐고 이렇게 잘 디파인 해주면은 걔가 알아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걔가 알아서 찾아서 결과 나올 때까지 지가 계속 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도구도 액세스하고 뭐 데이터도 액세스하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수행하면서 내 원하는 결과를 지가 찾아주는 이런 에이전트들, 뭐 서치 엔진일 수도 있고요. 서치 에이전트, 또 이메일을 뭐 관리하는 에이전트, 뭐 챗봇 같은 거, 또 뭐 스케줄러 봇 이런 것들 타스크에 맞는 에이전트들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 연구 현장에서도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논문들을 다 자동으로 찾는다든가 찾은 것들을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저절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사실 학습 같은 거 할 때도 과거에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학습 시켜놓고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야 되겠는데 그럼 사람이 이제 다 했죠. 그것까지도 자동으로 합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자동으로 해가지고 가장 베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가 알아서 돌려가지고 딱 옵티마이즈를 해버리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 되는데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이런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개를 써가지고 멀티 에이전트 써가지고 좀 더 복잡한 타스크를 이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랑 에이전틱 AI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게 이제 좀 더 복잡한 일을 멀티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AI. 이제 아마 우리 개인들이 다 자기한테 맞는 필요한 에이전틱 AI를 만들어 쓰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한 방식의 어떤 AI에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프로액티브한 AI가 되는 거고 이제 자동화된 오토노머스 AI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좋은 데만 쓰면 좋은데 해커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AI들이 이제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만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물리 세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지컬 AI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들으실 텐데 결국 물리 세계를 이해하는 AI한테 에이전트가 결합이 되면은 그게 이제 뭐 휴머노이드 또 뭐 로봇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자율적으로 뭔가 행동하게 되는데 그 에이전트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에이전트를 공격하는데 또 에이전트를 사용해요. 해커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CPS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환경으로 공격 표면이 확장이 되고 있고 굉장히 자동화된 공격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점점 이쪽에 연결되는 이제 AI 기반의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IoT 연결 기기 수가 390억 개,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또 이제 한 1,100만 대
11.6 밀리언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취약점들도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공격 표면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물리 세계로 확장된 공격 표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격이 사이버 세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해커들이 우리가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취약점이 새로 잘 모르는 취약점이 생겨가지고 알아가지고 해커들이 공격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방어 패치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패치 코드가 완성돼가지고 깔리기 전까지 계속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고 그런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게 하나 찾으려면 해커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됐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야 됐는데 이제 이 제로데이 취약점 찾는 게 해커들한테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에이전트 쓰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이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건 한 번 발견되면은 사실 피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는데 그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찾고 있는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AI 기반의 자율공격 건당 비용이 8.8달러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그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와이테크라고 불리는 그 박세준 대표라고 시오리의 대표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해커가 할 일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알아서 얘네들이 취약점 너무 잘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 AI가 3차원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사실은 랭귀지 모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버 세상에서 컨텐츠 기반이었었는데 시멘틱이라든가. 그런데 물리 공간의 3차원 공간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지 이제 실제로 휴머노이드가 되고 로봇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뭘 일을 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피지컬 이제 여기 LWM이라고 써 있는 거는 라지 월드 모델 이라고 합니다. 라지 월드 모델. 그러니까 LLM이 아니죠.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월드, 세상을 이해하는. 그래서 3차원 공간의 앱스, 거리, 물리 법칙 이런 것들. 지금까지 나왔던 영상들 중에서 물리 법칙이 어긋나는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3차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 건물 넘어지는데 이렇게 안 깨지고 넘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리 법칙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왜 생겼냐면 아직까지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물리 법칙을 잘 구현을 못 해내고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많이 구현을 하고 있고 이쪽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제대로 돼버리면은 사실 이제 진정한 이제 사람같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이제 AI들이 나오지 않을까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능형 로봇 군집 통제 이탈 상하이 쇼룸에서 작년에 이게 AI 로봇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집에 한 로봇이 집에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지네들끼리 이렇게 톡신해가지고 자율의사결정해가지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해.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그 우한에 중국의 우한에서 그 자율주행차 100대가 동시에 그냥 먹통이 돼버린 적이 있어서 완전 교통의 대란이 일어났죠. 근데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뭐 한 100대가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우리 AI가 이제 발전하면은 긴급 대응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뭐 완전 그냥 바위가 돼버린 거죠. 자동차들이. 예.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라 그러면 보통 AI를 써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기술이 딥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 AI를 속이는 기술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적대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AI 시스템들이 굉장히 취약한 걸 보여주는 건데 AI 모델들은 다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 그 다음에 트레이닝 단계, 테스트 단계, 디플로이 단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계별로 다 공격이 가능합니다. 수집 단계에서 포이즈닝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오염을 시키는 거죠. 지금 사실 AI들이 그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학습을 하는데 위키피디아에다가 데이터를 조금 엉뚱한 데이터를 좀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그럼 그거 학습해가지고 오동작을 합니다. 실제 그런 실험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트레이닝 단계에서 백도 공격을 해서 특정 조건을 이렇게 주면은 얘가 그 조건이 들어왔을 때만 이상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동작하다가 그 트리거가 딱 되는 데이터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상하게 동작하는 거. 백도어 공격.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스톱 사인에다가 반창고 2개 붙였더니 그걸 스톱 사인을 인식 안 하고 우리 눈에는 똑같이 스톱 사인인데 AI는 그거를 계속 전진하라라는 사인을 본다든가 이런 어떤 회피 공격, 이베이전 어택도 있고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이제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놨더니
데이터 이렇게 쿼리 던지고 앤서 나오고 하는 리스폰스 가지고 한 수백 개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버려요. 비슷한 모델을. 성능은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그래서 모델 추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는 이제 잘 분류가 돼요. 이 사람 A다 B다 분류가 되는데 뭐 이런 특별한 안경을 써가지면 무조건 C로 분류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닝한 단계에서 안경을 썼으면 무조건 펄슨 C로 인식을 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쉽게 많이 만들고 타겟을 주고 오리지널 가지고 타겟으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쉽게 되고 굉장히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현실 세계 공격에서는 홍콩에서 2024년 조금 된 얘기인데 줌 회의를 했는데 그 가짜로 임원들이 들어와가지고 CFO가 돈을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돼가지고 한 250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보내야 되는 사람 빼고 나머지가 다 딥페이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인데,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거짓말 같잖아요. 정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뭐 브이로그 찍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밑에 막 댓글도 쫙 달리잖아요. 뭐 10만 명이 지금 시청하고 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댓글 10만 명이 다 가짜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진짜 가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광고주들도 이제 인플루언서가 막 이런 거 하면 이건 믿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또 뭐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사례, 이탈리아 중앙은행 그 총재 거버너 파네타를 사칭해가지고 좀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투자 상품 홍보하는 우리나라도 이런 사기는 많이 있었죠. 그 송혜교, 조인성 그 투자 독려하는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피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딥페이크 대응하는 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주로 하는 건 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생체 신호라든가 오디오, 저는 이제 주로 음성 쪽으로 하는데 멀티모달 이런 걸 가지고 탐지하는 기술 주로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탐지가 100% 정확하게 안 됩니다.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합성기가 나오면은 이게 학습이 잘 안 돼 있다 보면 또 탐지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기술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 생성 억제 기술인데 탐지는 어차피 만들어진 다음에 피해가 확산이 됐잖아요. 뭐 딥페이크 음란물 만들어져서 퍼졌다. 그럼 탐지해가지고 뭐 삭제를 하긴 하겠지만 이미 피해가 상당히 확산이 됐죠. 그래서 아예 생성을 못하게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아까 그 적대적 공격 비슷한 기술을 써가지고 음성이나 영상에다가 이렇게 잡음을 싣습니다. 잡음을 싣으면은 그 영상이나 음성을 갖고 합성을 하잖아요. 제대로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목소리가 되거나 딴 사람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 더 발전해가지고 이 시멘틱 공격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합성을 만들었는데 소리는 그 뜻이 아닌 딴 게 막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기술들도 지금 하고 이건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원천 차단하자 딥페이크 생성을 그러니까는 허락받은 영상 음성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법제도적에서 많이 거버넌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워터마킹이잖아요. 그래서 C2PA라고 해서 표준화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거 출처를 밝히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국제 표준 약간 뭐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콘텐츠의 생성, 수정, 배포, 전 과정을 메타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결합하는 글로벌 표준 규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워터마킹을 가시적으로 할 거냐 뭐 비가시적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비가시적으로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식별을 할 수 있게 픽셀에다가 넣는다든가 음성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규제에서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AI 밤이라고 해가지고 이 빌드오브 머티리얼 아마 S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밤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떤 소스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누가 만든 거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쓰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누구 책임인가? 그럼 이거 요즘 소프트웨어가 뭐 한 회사가 만들 때도 그 속에 뭐 오픈 소스도 들어가 있고 막 여러 군데서 소스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소스나 프리 프로세싱, 모델 아키텍처, 트레이닝 프로세스,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이밸리에이션 매트릭 이런 것들을 이제 AI 밤이라 해가지고 AI의 이런 어떤 이 AI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히스토리 그런 내용들 나중에 AI가 만약 사고를 쳤다. 그럼 지금 누구 책임이냐? 이게 사용자 책임이냐? 제조사 책임이냐? 소프트웨어 책임이냐?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뭔가 추적을 해보려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게 여기 들어가 있고 모듈이 뭐 깃허브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오픈 소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위해서 이제 S밤처럼 AI 밤이라는 거를 기술적 명세서 다시 말하면 이제 AI 모델 내부 구성 요소를 기록하고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명세서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공급할 때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DRM은 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그 어떤 권리, 저작권 권리나 이런 걸 주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단 사용을 콘텐츠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결국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목적이 프로텍션이 있고 프로비넌스 증명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변조해 가지고 막 쓰거나 뭐 카피하고 막 쓰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명은 이제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언제 제작했고 출처를 검증하는 이제 그런 쪽에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소유권 문제, 창작물, 저작권 문제 이것들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미국 대법원 쪽에서는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을 신청을 했는데 인간 창작자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이 불가하다라는 걸로 좀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창작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창작자는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해서 아마 법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이런 저작권 문제들, 소유권 문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얼라이먼트하고 가이던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 방향을 정렬하고 통제하는 기술인데 얼라이먼트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 AI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무슨 로봇 하나 만들었어요. 산업 현장에 쓰기 위해서. 그 로봇이 내가 원래 이 로봇을 만든 목적에 맞게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벗어나는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처럼 뭐 로봇이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셨겠지만 뭐 공장 노동자를 이렇게 멱살 잡고 막 벽에다가 하는 그런 로봇 행위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닌데 얘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AI에 만들어진 목표와 행동이 인간의 가치와 의도에 부합하도록 정렬하는 기술이 얼라이먼트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렬된 방향이 유지돼도 얘가 잘 행동을 하는지 그걸 판단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이제 가이던스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인풋 가이던스, 아웃풋 가이던스 이런 쪽으로 지금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얼라이먼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얼라이먼트가 잘 통제가 안 되면은 인풋 가이던스, 아웃풋 가이던스가 있어도 벗어나서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쉽진 않은 문제죠. 그래서 AI 성능이 증가할수록 통제 가능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유지하는 핵심 기술을 우리가 얼라이먼트 가이던스라고 하고 이쪽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리아 수축해보라고 원래 오픈AI의 수석 과학자로 있다가 그 샘 앨트만하고 이제 갈등 때문에 나와서 이제 이 회사를 SSI라고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를 지금 스타트업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분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초지능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래서 초지능을 만드는데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면은 재밌는 인터뷰 한번 한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AI들이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퍼셉트론, 인지 노드, 퍼셉트론 우리 신경 노드 같이 모델링한 그런 이제 소위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으로 노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뭔가 좀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인간하고는 좀 뭔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다릅니까? 현재 AI들이 이미 로직, 논리적인 거, 리즈닝 이런 건 이미 인간을 추월하기 시작을 했죠 이미. 근데 인간하고 가장 인간보다 떨어지는 게 뭐냐? 직관, 감정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으로는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뛰어난데 뭐 직관이라든가 또 이런 감정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쎄하면은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뭐에 기인한다고 보냐면 호르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동작과 인텔리전스는 인텔리전스 그 퍼셉트론 노드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 노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작용하는 호르몬하고 신경이 같이 작용해야지 우리 인간의 인텔리전스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딥러닝 모델은 그 부분이 빠졌다. 호르몬 작용이 빠졌다. 바이올로지컬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호르몬 작용을 어떻게 모델해가지고 현재 딥러닝 네트워크에 결합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인간 같은 AI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그 연구에 상당히 관심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상당히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라이먼트입니다. 얼라이먼트를 못 지키는 AI들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AI들 진짜 위험하다.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AI의 좀 기술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AI 보안 관련 법률 법적 동향 이런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에 관련된 EU AI 액트의 여러 가지 조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뭐 기록 보존에 관련돼서 된 것들 12조, 14조 또 인간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감독이 돼야 된다라든가 또 적합성 평가 43조,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검증해야 된다라든가 또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은 이제 CE 마크 유럽의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그 뭐 환경 그런 적합성을 맞췄다고 해가지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적대적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위험 AI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정확성, 경고성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일관된 성능 반응해. 이 사실 AI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지금 막 우리 AI 기계들 막 이렇게 쓰는데 야, 좀 뭘 믿고 저렇게 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공격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허무하게 AI가 무너지나 할 정도로 쉽게 공격이 되거든요. 적대적 공격 해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사의 신고 의무 같은 것들이 사이버 보건요법 14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회원국에 보고하고 악용된 치약점이 발견될 경우에 72시간 내 치약점 내용, 영향, 대응 조치 등을 보고해야 된다. 딥페이크 관련되는 거는 AI 액트에 보면 이제 50조의 투명성 의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AI로 생성됐다는 걸 알게 하는 워터마크 등, 그다음에 DSA, 디지털 서비스 액트에서는 또 위험 평가 및 완화, 딥페이크로 인한 선거 조작, 인권 침해, 시스템적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용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는 데 워터마크를 부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AI 밤에 관련된 거는 AI 액트는 이제 시스템의 11조에 구성, 알고리즘, 데이터셋 등을 상세히 기록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CRA 사이버 보건요법의 13조에 여러 가지 데이터와 모델 정보를 포함한 S밤 표준 형식을 지정하고 그런 걸, 그러니까 S밤에 이제 준해가지고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DRM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저작권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53조가 있고, 또 얼라이먼트나 가이던스에 관련돼가지고 55조, 56조에 여러 가지 그런 레드팀 테스팅이라든가 모델 평가 수행, 또 구체적 방법론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대로 잘 될지 또 상세 조항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AI 지금 기본법이라고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 기본법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유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사람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걸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호 촉진법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또 정보 주체 권리들에 관련해가지고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어떤 의무 같은 거 이런 것들 부여하고 있고, 제조물 책임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AI 관련된, 반드시 AI만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관련 법들을 좀 찾아봤고요. 딥페이크라든가 적대적 공격, DRM에 관련해서도 요 여러 가지 법을 적어놨으니까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법이 조금 뭐 엉성하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또 많이 됐고, 사실은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제 워낙 틀만 만들어놔가지고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것만 존재하고, 사실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규제에는 좀 많이 약화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세부 사항으로 많이 더 다듬어져야 되고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형 AI를 재분류하고 재정의를 한다. 어떻게 정확하게 분류할 거냐, 세부 세칙이 이제 공표가 돼야 되고, AI 행위의 법적 기소 및 지위, 또 자율적 판단에 의한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가, 대리인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건가, 뭐 이런 것들, 블랙박스 기록의 의무와 또 손해배상 책임 체계의 재정립, AI 구성 요소 명세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요. 제조사가 안정성을 증명해야 되고, 또 생애 주기형 안전 인증 체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샌드박스 같은 데서 가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과제고, 요 관련해 가지고 기존 법 개정을 지금 좀 하거나 아니면 또 상세 어떤 그런 조항들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올해 3월 25일에 AI 기본법 제도 개선 연구반이 출범을 했고 지금 착수에 개최하고 있고, 또 29일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 AI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직접 관계는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 사이버보안에서 굉장히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국가망 보안 체계를 바꾸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그 폐쇄망, 완전히 폐쇄망 위주로 돼 있던 거를 이제 N2SF라고 해서 내셔널 네트워크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폐쇄망으로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클라우드 환경이나 AI 환경이 되면은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정보를 등급화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다른 보안 체계를 수립하는 것,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N2SF라는 국가망 보안 체계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제로 트러스트 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이제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금 흐름들이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국가 공공기관의 AI 보안 가이드북이라든가 AI 보안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든 생성형 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가이드북 형태로 막상 바로 적용을 레귤레이션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북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뭐 이후에 AI 보안 관련 법적 동향이 가장 이제 활발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징금도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딱 그 국가적인 어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레귤레이션보다 약간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마다 지금 뭐 통합법은 아직 없고 주마다 막 다른 규제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별로 파편화된 AI 규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단일 정책 프레임워크로 구축하라는 행정명령이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국가로봇위원회법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법이라든가 그리고 리스트에서 이제 AI 에이전트 표준화 또는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AI의 위협을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가이드라인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RMF 원래 RMF는 있었는데 리스트에 AI RMF를 따로 만들었죠. AI 전용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이제 리스트 방문해 가지고 AI RMF 만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대요. 업계나 이런 데서 반응이 좋고 가이드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좀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도 어떤 거버넌스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AI 관련된 법제도 거버넌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합성 컨텐츠에 대한 것들 또 상호작용이라든가 이 중국이 특별히 이제 국가 개입 강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얼라이먼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 사회주의 사상하고 맞는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제가 약간 초과되는 것 같아서 빨리 좀 넘어갔는데 결국 이제 이런 AI 시대가 됐을 때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보면은 방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방어 패러다임은 저희가 이제 기사 인터넷진흥원의 침해 사고 대응센터 키스크라는 게 있고 또 국가정보원의 NCSC 가지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이런 데가 이제 주로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분석하고 이제 그 다음에 패치하고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사후 대응 중심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AI를 도입하라고 하니까 AI를 도입을 하긴 하는데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 써가지고 탐지 정확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아직 머물고 있지. 지금 말씀드린 아까 그런 에이전틱 AI라든가 뭐 이런 거에 위협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미래 방어 패러다임은 결국은 키스크 NCSC랑 연계된 국가 통합 대응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AI 위협 컨트롤 센터 같은 것들이 좀 신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 대응 기반 예방 체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물리 세계가 아니고 사이버 세계일 때는 리액티브 대응도 뭐 그런 대로 피해는 크지만 가능했지만 물리 세계는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니까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버 킬 체인 이런 것들, 사이버 킬 스위치. 사실 얘가 막 이상한 동작을 한다.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죽일 거냐. 파워를 끌려고 하는데 얘가 파워 끄는 거를 자기도 알기 때문에 피한단 말이죠.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고. 이런 문제들. 어떻게 킬 그런 스위치 만들고 할 거냐. 에이전틱 AI 기반의 자율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죠. 대응로. 저쪽이 에이전트 써가지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뭐 옛날 방식으로 딥러닝만 써가지고 안 되죠. 에이전트 다 자동화해야 되거든요. 위협 탐지 분석 대응을 자동 수행할 수 있는 오토노머스 사이버 디펜스가 반드시 빨리 마련이 돼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국가 AI 위협 대응센터가 필요하다. 신규 공격 표면 분석도 해야 되고 사전 자동 대응 체계 갖춰야 되고 또 하나 필요한 거는 AI 사전 인증 및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 AI 그런 머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가정에서 막 써가지고 뭐 로봇도 쓰고 막 하게 됐을 때 걔네들이 사고를 치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조그만 전기 제품 하나도 이게 무슨 인체 유해하니 안 하니 다 품질 검증해가지고 내놓잖아요. 그런데 AI는 지금 그런 검증이 없어요. 그냥 막 써요. 이거 나중에 사고 치면 그럼 누가 감당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냐? 국가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AI 인증 쉽지는 않습니다. AI 인증한다는 게 얼라이먼트 뭐 이거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실험하고 인증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국민적 피해가 너무 커질 수 있고 국가적인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AI를 안전하게 AI를 많이 쓰는 건 좋지만 안전하게 또 쓰려면 시큐리티 레귤레이션이 같이 가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